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는 시간당 86mm의 엄청난 비가 집중됐습니다. 1920년 이후 부산 지역 시간당 강수량으로 따지면 10번째로 많은 비입니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초량동 지하차도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에서는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이 휩쓸려서 지금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 주변에서 지금 이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 피해 상황 지금부터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구석창 기자.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초량동 제1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높이 3.5m의 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다 물이 빠졌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길이 175m로 어제 하루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로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에 흙탕물이 들이치면서 인근은 물론 역사 안이 발목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지하철역에 파도가 치면서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전동차도 역에 서지 않고 바로 다음 역으로 가는 무정차 운행을 했습니다. 배수 작업을 모두 마친 부산교통공사 측은 지금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부산 동구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밤사이 부산 동천이 또 범람을 했군요. 네, 어젯밤 10시쯤 부산 도심을 가르는 부산 동천이 또 넘쳤습니다.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차된 차량도 상당수 침수됐습니다. 지난 10일 집중호우에 이어 벌써 2번째 범람인데요. 부산시와 동구 남구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 등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더 이상 큰 비가 내리지 않길 바랄 뿐이라는 게 최선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15분쯤 해운대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3명이 빗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제구 한 요양병원 지하가 침수되면서 역시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쳐 2명이 구조되고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장군 동부리 이면도로에서는 산사태가 나 1명이 구조되는 등 현재까지 부산에서 집계된 비 피해만 200건이 훨씬 넘습니다. 네, 울산 지역에도 밤사이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리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위양천인데요. 인근을 지나던 차량 2대가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운전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차량 2대는 각각 형과 동생이 운전했는데 동생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형은 차량과 함께 실종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 주변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강우량은 새벽 6시까지 103mm를 기록했고 인천, 영종도 지역은 한때 시간당 4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8m의 강한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비바람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도로는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어완희 기자, 서울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비바람의 상황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내리던 비는 지금은 잠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셉니다. 제가 어젯밤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구간에 이런 출입 통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구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운동하는,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동부 간선도로는 어제 1시간 반 정도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뚫렸고요. 서울시는 어제 저녁 9시 45분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져 동부 간선도로 마대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의 교통통제를 하겠다고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랑천의 수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전해주시고요. 잠수교를 비롯한 한강의 다리들 차량 통행이 가능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중랑천의 수위는 어젯밤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4m를 넘으면 관심 단계로 당국이 예의주시를 하는데요. 현재는 1.2에서 1.3m 수준입니다. 잠수교 수위도 현재 4.4m대로 통행 제한 기준인 5.5m보다는 낮습니다. 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죠. 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 지역에도 어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에는 서울 연희동의 한 빌라 건물을 둘러싼 1.5m 높이의 담장 일부가 무너졌고요. 인천에서는 오후 6시쯤 운북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는 인천 계산동의 한 빌라 지하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이 배수 장비를 투입해서 약 3톤가량의 빗물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거셌는데 강풍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했는데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가련동 도로에 있는 가로수 한 그루가 바람에 뽑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통행이 잠시 지체되긴 했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15분 만에 나무를 치웠습니다. 인천에서도 강풍으로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JTBC 어환입니다. 밤사이 집중호우 피해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지역에 따라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내일까지, 그 밖의 지방은 모레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 자리 잡은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만나면서 비구름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어젯밤 늦게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밤사이 주택과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선 한때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승용차가 고립돼 119 구조대가 차량에 견인고리를 걸어 끌어냈습니다. 충남에서도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9시를 기해 충남 예산과 전남 순천, 경남 진주 등 21곳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의 주택 14채와 도로 27곳이 침수됐고 주민 18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맛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풍 영향을 받는 영동지방에는 모레까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모든 해안에 강풍특보가, 전 해상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부대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14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 감염자 수는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을 조사 중인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외부 강사로부터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포천시는 어젯밤 지역 내 육군부대 병사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옆 부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걸로 발표됐습니다. 21일 최초 확진된 병사 2명, 22일 오전과 오후 추가된 병사 12명에 이어
현재까지 포천 군부대에서 최소 15명이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부대를 방문한 외부 진로 상담 강사를 유력한 첫 전파자로 지목했습니다. 21일 병사들이 확진된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앞서 16일 해당 부대를 찾았던 강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사 2명 중 1명으로부터 군대 내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의 강사는 부대 방문 당시 문진표에 증상이 없다고 썼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는 약한 증상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사가 방문한 인근 부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개 부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관에 접촉했을 수도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전수 PCR 검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로 인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정보 절도의 중심지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관에 대한 추가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미국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매우 강도 높게 비난했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소중한 지적 재산과 기업 정보를 빼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점점 더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자유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더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을 정상 국가로 대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 하루 만에 백악관 브리핑 자리에서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입니다. Are you looking at closing further Chinese embassies in the United States?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총영사관에서 서류나 종이를 태운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밀 서류 소각 의혹을 거론한 것입니다. 영사관에선 폐쇄 통보 이후인 밤사이에 서류를 태우는 장면이 목격됐고 불과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한 데 이어 미국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끝까지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这样的做法合规合法，美方的有关说法完全是在编造理由，对中方的指责不符合事实。 중국 외교부는 맞대응 조치로 홍콩이나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미국이 철회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휴스턴 중국 총영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쇄 요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차외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의 영사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외 영사는 중국이 폐쇄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사관 문을 계속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오늘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미국이 폐쇄를 요구한 시한은 이곳 시간으로 24일 오후 4시, 베이징 시간으로는 25일 토요일 새벽 4시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 증액 문제를 꺼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당내 반대파 의원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밀린 군사비 수백억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시진핑 주석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민주노총 소식입니다. 합의안에 해고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그간 반발을 해왔는데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나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노총은 앞으로 상당 기간 사회적 대화보다는 장외투쟁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해 과반수인 80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61%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찬성은 499명, 무효표가 7명이었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40여일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 금지 조항 등 노동계 요구사항이 빠진 것을 강하게 항의해왔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역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서울,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수치를 두고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현장입니다. 야당 측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KB국민은행의 중위가격 통계를 들어 3년간 52%가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값입니다. 반면 김 장관이 제시한 11%는 3년간 아파트는 물론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 변화입니다.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랍니다. 또 서울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오른 것에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송구하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렇게 더 사기 힘들어진 내 집이 요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고요. 그럼 어떻게 시민들의 집값 부담을 줄일지 지자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절반이 안 되게 돈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30년에 걸쳐서 내는 방식을 서울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나올 부동산 공급 관련 대책에 포함을 시킬지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SH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른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분양 가격의 40%만 내면 됩니다. 분양 가격이 5억 원이라면 2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입주할 때 내는 집값의 40%가 부담스러우면 은행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투기 지역이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시세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간에 집을 팔 땐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이나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돈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보금자리 주택 등을 싸게 분양받아 비싸게 판 이들 때문에 불거진 로또 아파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입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처음에 내야 하는 가격이 분양가의 절반도 안 된다면 젊은 층에게는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제한했습니다.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확진자 300만 명에서 이제 400만 명이 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100만 명씩 환자가 많아지는 그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 5,414명, 사망자는 14만 3,820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수가 3억 3,100만 명이니까 100명 가운데 1.2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뒤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을 넘길 때까지는 98일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43일 만에 200만 명을 넘겼고 다시 28일 만에 300만 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5일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감염 전파 속도가 빨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신의 아들과 손주도 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주에서는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1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쪽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WHO 사무총장이 뽑혔을 때 중국과 좀 거래가 있었다고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왔네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국 시간으로 21일에 영국 우월 20명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2017년에 선출될 때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WHO가 중국에 매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브리어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팬데믹의 정치화라면서 코로나19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부 언론은 폼페이오가 영국의 WHO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